네. 요즘 뭐 중국 경제 뭐 디플레이션 상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우리 환율도 지금 치솟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중국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네, 이번 주 들어서 그 중국 경제에 대한 아마 보도들 많이 좀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 경제 3중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지금 부동산 쪽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대형 부동산 업체들이 연쇄 도산할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는데 네. 이게 자칫하면 금융 쪽으로도 전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하나가 나오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내수 회복이 계속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전화 드렸던 것 같은데 유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갈 만큼 지금 중국의 내수가 좋지 않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이제 첨단 기술을 놓고 어떤 그 경쟁을 벌이면서 이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동산 그리고 내수 경기 수출 이 세 가지 악재가 지금 겹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도 일단 가장 그 이슈가 많이 되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의 이제 붕괴 가능성인데요. 예. 이미 2021년 말에 그 부동산 개발 업체던 그 헝다가 이제 디폴트 사태를 겪으면서 이 중국의 부동산 상황 좋지 않구나 제가 알았는데 이게 지금 좀처럼 진화가 되지 않고 우량 기업으로 평가됐던 비구이 위안이라는 회사 그리고 위안양이라는 회사 이런 이제 그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까지 지금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안양이라는 이 회사는 국유기업인데요. 네. 지난 13일에 만기였던 이자 2,09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한 280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는데 이거 부동산 우려가 민간 기업을 넘어서 국유기업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노무라 증권이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부동산 신탁 상품에 있던 디폴트는 부의 효과를 통해서 경제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에 투자했던 많은 이제 자금들이 이제 부실화가 되면서 이제 잃게 되고 그렇다면 이게 연쇄적으로 투자했던 분들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경제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부동산 업체가 만약에 줄도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 투자했던 금융업체들도 유동성 위기에 연쇄적으로 내몰리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면 과거에 이제 그 미국이 겪었던 바로 이제 리먼 사태 같은 중국판 리먼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그 중국 최대 민영 그 자산관리 그룹인 그 중릉신탁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무려 우리 돈으로 64조 원 규모의 만기 상품 상환을 연기를 했습니다. 네. 이 회사는 비구이안 같은 그 부동산 업체 10곳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부동산 업체들이 어려워지고 또 여기 투자했던 회사들까지 무너지게 된다면 중국의 금융 시스템까지 연쇄적으로 충격이 가게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 이제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내수 경기에 또 악영향이 가는 그런 상황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많은 언론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 내수에서 부동산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한 25% 되나요? 그 이상 되죠. 사실 이제 중국은 최근에 보면 부동산 경기를 가지고 상당히 내수를 이뤄왔던 그런 국가입니다. 크게 보면 우리랑 그 상황이 비슷한데요. 내수는 부동산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출 이 양날개로 성장해왔던 게 이제 중국인데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 내수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부동산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수출도 안 좋고 내수도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러면 저성장이 장기화할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청년 실업률도 지금 뭐 이 숫자를 좀 믿을 수가 없을 정도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최근에 중국이 7월 실업률을 발표를 했는데요. 5.3%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달보다 5.2% 약간 높은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그 7월 실업률을 발표를 하면서 청년 실업률을 포함한 연령대 실업률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2018년부터 중국은 연령별 실업률, 그중에서 이제 청년 실업률을 따로 발표를 했는데요. 5년 만에 돌연 이 발표를 중단을 한 겁니다. 16세에서 24세, 이제 청년 실업률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청년 실업률 6월 달까지 발표한 거 보면 21.3% 역대 최고였습니다. 아주 큰 충격을 줬었는데, 이번 7월 청년 실업률도 보나마나 이것을 상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지금 7월부터 중국의 이제 대학교 졸업 시즌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졸업하는 대학생들 대거 아마 취직을 못했을 것이고 그럼 이게 통계에 잡히면 훨씬 높아질 거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의 그 국가통계국 대변인이 8월부터 전국의 청년 및 기타 연령별 도시조사 실업률 발표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신들도 지금 충격받은 건가요? 공식 표면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이 경제와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국의 그 통계 작업을 더욱 최적화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 동안의 그 중국 도시 청년 중에 재학생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그 노동력 통계 조사에서 청년의 연령 범위를 정하는데 추가 연구를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실 통계는 보면 이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통계 수치가 많이 달라집니다. 중국의 경우는 그 졸업 전에 일자리를 구하는 학생들도 실업 조사에서 이제 포함을 시키고 만약에 구직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직장을 갖지 못하면 이제 실업자로 분류를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중국 청년 중에 이제 대학생이 얼마가 없었는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처럼 대부분의 그러니까 상당수의 청년이 이제 재학생으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그런 상황으로 변한 상태에서 이 학생들이 지금 당장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것을 실업자로 넣는 것이 맞겠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과거와 다시 통계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이제 중국 측의 주장인데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저희가 뭐 다 신뢰를 하기 힘든 게 이미 중국은 실업률에 상당히 거품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그 국제노동기구 그러니까 ILO 기준으로 보면 주당 10시간 근무를 해야 고용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근데 이미 중국에서는 주 1시간만 일해도 이걸 고용으로 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정말 그 일주일에 1시간 그 뭐 아르바이트 격으로 해서 일을 한 것도 고용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미 거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또 농촌으로 돌아간 농민공도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미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중국의 이런 여러 가지 고용 통계가 거품이 끼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뭐 재학생 수 변화, 청년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 재학생 수 변화 때문에 통계가 왜곡되어서 우리가 발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그냥 고지것대로 좀 믿기가 힘든 그런 측면인데 결국 뭐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그 21.3% 6월 찍었던 그 실업률이 7월에는 이거보다 훨씬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인정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JP모건이 올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5%에서 4.8%로 하향 조정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중국이 4% 성장하는 게 이게 얼마만의 일입니까? 최근에 그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뭐 2%, 3%대 성장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올해 시작될 때 그 대부분의 IB들은 중국이 한 6% 많으면 낮아도 5% 이상의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그러니까 상당수의 IB들이 5% 불가능하고 4% 후반대 성장하지 않겠느냐 이래 보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그 JP모건 체이서의 경우는 지난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중국이 성장률 6.4% 갈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4.8%로 지금 석 달 만에 대폭 지금 낮춰버렸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중국이 주의 성장률이 3년 연속 5% 미만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마오쩌둥 시대 이후에 처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도 코로나가 있었을 때 한 해는 성장률이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또 기저효과로 폭등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해 정도는 어떤 위기가 오면 한번 대폭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3년 연속으로 5% 미만으로 성장하는 이제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지금 거의 뭐 3,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주는 함의는 뭐냐면 3년 연속 5% 미만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이 수준에서 고정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이제 이런 우리가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더 이상 6%, 7%대 중국의 성장률은 기대하기가 힘들고, 그렇다면 앞으로 4%대, 뭐 3%대 성장까지도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뭐 바클레이즈 이런 곳도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중국이 성장률이 한 6% 기록한다 그래도 막 경착륙이다 뭐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뭐 3%대 4%대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참 이게 격세지감을 느끼는데요. 근데 우리 원화 가치는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겁니까? 네, 지금 뭐 여러 가지가 겹쳤는데요. 지금 중국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같이 동조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 나쁘다는 얘기는 결국 한국 경제도 나쁠 것이다. 이런 이제 측면이 하나가 이제 들어간 이제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그 연준에서 지난번 관련 지난번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제 결정했던 그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 그걸 보니까 금리가 당분간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이다. 이게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 말은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또 우리 또 원화가 또 약세로 가는 또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중국이 이렇게 저성장으로 가게 되면 우리 수출이 줄어가지고 우리도 걱정이고 미국이 긴축 완화를 안 하고 계속 높은 상태 금리를 유지해도 또 우리한테 부담이 되고 양쪽에 다 끼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중국이 나빠도 우리 지금 환율이 나빠지고요. 미국이 좋아도 우리 환율이 나빠지는 아주 좀 이상한 상황이 지금 우리가 지금 끼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우리 올 상반기 기업 실적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 네, 오늘 뭐 상반기 우리 상장사도 실적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지금 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3분기 예상 실적도 보니까 30% 이상 감소할 거다라는 지금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이어지는 수출 감소 이게 지금 우리 기업들 실적으로 지금 계속이 반영이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반기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들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지금 원달러 환율 약화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반영돼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오늘 보니까 우리 환율 5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우리 주가 5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한때는 또 큰 폭으로 좀 떨어졌다가 나중에 또 우리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은 됐습니다만 한때 우리 2,500 깨졌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2,500 지키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으로서는 빨리 좀 반전의 어떤 계기를 찾아야 돼요. 그럴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상저하고라는 말은 이제 물 건너가는 겁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심지어 재계에서도 이 상저하고는 어렵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 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저하고 전망은 유효하다. 아직도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이게 과연 희망인 건지 진짜로 그렇게 되면 정말 다행인데 과연 그렇게 될지 좀 불안불안한 마음이네요. 자, 오늘 경제 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선 사건 사고 뉴스를